더 자세히 카톡방에 남겨주시면 또는 채팅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33분 됐고요. 지금 한 34분 오셨어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저희 선생님 한 35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어머니.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설명회 진행을 맡은 임효섭 선생이라고 합니다. 원래 원장님께서 오래전부터 입시 설명회를 요청을 하셨었는데 제가 좀 많이 수업도 스케줄도 많이 있는 관계로 이제서야 시간을 내드리게 돼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설명회가 현재 고3 올라가는 예비 고3, 예비 고2, 예비 고1의 입시 제도라든지 수능 출제 방식이 약간씩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원래 학년별로 주제를 따로 정해서 설명회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예비 고1에 맞는 입시 제도와 입시 설명회로 마련을 했는데, 그러면 예비 고1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그 예비 고1 같은 경우에는 들으면 안 되느냐? 물론 들으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이제 내용이 차이가 있는 부분이, 이번에 고등학교 입학하는 예비 고1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입 수시에서 자기소개서라는 제도가 원천적으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거 이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건 없어요. 나머지 입시 제도는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들어오시고, 예. 그래서 예비 고1 학부모님들도 들으셔도 도움을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 원장님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시 자료 받으시는 거 있으시죠? 저희 압구정 명문학원 블로그에 들어오시면 PDF 파일로 오늘 제가 진행할 설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PDF 파일을 PC에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프린트 하셔서 메모를 해 가시면서 설명회를 들으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설명회 진행을 하는 요 상황에서는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지금도 계속 들어오시고 계셔서, 예. 자, 그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성 잘 들리시죠? 네, 들리시지 않으시면 단체 카톡방에다가 사인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설명의 내용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제가 욕심이 많아서 보다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 겁먹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차근차근 잘 쫓아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 일단 다음 파워포인트 화면에서 나올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기재라고 하는 부분이고 미반영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미기재인 경우에는 아예 학생부에 기록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항목이고요. 미반영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록은 하되 대입 자료로 전송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지금 설명에 참석하신 학부모님들 중에 뭐 언니나 형이라든지 이미 입시를 치른 학부모님들도 계실 거예요. 수시 전형에서 온라인으로
서류 전형, 수시 전형 접수를 하게 될 경우 거기 보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겠습니까? 이런欄에 체크를 해야지 수시 원서 접수가 가능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나이스라는 학교 생활 기록부 시스템이 학생, 수험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개인정보 공개를 허락을 한 경우 그게 나이스라는 전산을 통해서 해당 대학에 제공이 됩니다. 근데 그 제공이 될 때 학생부의 모든 기록된 내용이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미반영되는 부분은 아예 제공이 불가능해요. 미기재라는 부분은 아예 학생부에 기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자, 그래서 미기재와 미반영은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는 누가 기록해야 되는 거 하면은 학급 담임이 기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부령에 의하면. 근데 이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입력주체입니다. 입력주체. 입력주체라는 거는 나이스에 접근을 해서 그 내용을 기록하는 주체가 입력주체이죠.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학교에 따라서 담임이나 학과 선생님이 언제까지 시간을 줄 테니 생기부에 들어갈 내용을 적어가지고 와라. 내지는 한글 파일로 나에게 보내라 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면 학생이 그걸 기록해서 제출하거나 한글 파일로 보내드리면 학급 담임 선생님 또는 학과 선생님이 그 내용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나이스에 그대로 갖다 붙이기를 하십니다. 그런 학교가 있고 이거는 원래 교육부의 훈령에는 어긋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도 그냥 아무 뉴스거리도 안 되고 넘어가느냐? 건이라 일로 와. 건이라 일로 와. 예, 지금 제가 설명회 진행 중에는 마이크 기능은 꺼두셔도 됩니다. 이따 제가 질의응답 받을 때만 마이크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질의응답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건 서로 공생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학교 선생님이 그 학생들의 일일이 생활 내용, 수업 태도, 학습 태도를 기억했다가 기록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기록해서 제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학생은 자기가 좋은 얘기만 써서 제출을 하겠죠.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크게 신경을 안 써도 그 생활 기록부를 채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떨어져서 그렇게 제출하도록 하는 학교가 꽤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학부모님들도 교육부 훈령을 어겼다라고 해서 신고하거나 그런 일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공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와 비교과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교과는 쉽게 말해서 숫자로 표현되는 거예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같은 숫자로 표현이 되는 내신 성적을 교과라 하고 비교과는 숫자로 표현이 되지 않는 출석 상황이라든지 봉사활동, 자율동아리, 독서활동 등을 비교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 줄여서 학종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과 영역도 정성평가하는 게 학종이고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숫자로 표현되는 부분만 적용을 하는 게 학생부 교과전형이 되겠습니다. 자, 학교 생활기록부에 이제 석차 등급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석차 등급은 과목 석차 100분위를 활용을 합니다. 100분위.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상위 4%까지를 1등급,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 7%, 누적으로 11%까지를 11등급 이렇게 해서 등급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에 이수단위, 최소 이수단위 이런 항목이 있습니다. 자, 이수단위, 최소 이수단위는 뭐냐? 한마디로 일주일에 그 수업이 몇 시간 하느냐? 일주일에 들어있는 수업 시간을 바로 이수단위라고 하고요. 졸업을 하려면 최소 이수단위 몇 단위 이상을 이수해야 된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거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게 학교에서 그 숫자를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수강 신청지가 나올 때 거기에 충실하게 학교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선택을 하면은 최소 이수 단위를 불만족하는 경우는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생활기록부에 기재 가능한 행사가 있는데
의외로 내용이 없습니다. 뭐냐면은 학교 교육계획, 학교에서 주체 주관을 해야 되고 국내 활동인 요 세 가지가 모두 만족이 되는 내용만 학생부에 기록이 되고요. 그 다음에 본교가 아닌 타교, 다른 학교 가서 한 활동에 대해서 학생부에 기록이 되려면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든지 내지는 타학교 및 교육 관련 기관에서 주체 주관을 해야 됩니다. 옆에 뭐 이웃한 고등학교 교장이 고등학교가 주최를 하든지 그 다음에 역시나 해외 활동은 금지가 되어 있고요. 자,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교육 관련 기관은 의외로 별로 없습니다. 교육비 및 소속기관, 교육부 소속기관은 요 6개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학술원, 국사편찬위원회, 국립국제기금 뭐 이런 거. 근데 여기서 실제 고등학교 재학생들을 상대로 어떤 행사를 주최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직속기관 요거 이외에는 시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뭐 이렇게 예를 들어 강남교육청이라든지 서부교육청이라든지 거기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이다 이럴 경우에는 학생부의 기록이 가능합니다. 자, 기존의 학교생활기록부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번에 수능을 치른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이 분리가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2학년, 1학년 학생 경우에는 인적사항과 학적사항이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 정보란은 삭제가 돼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학부모 정보란이 삭제되어야 된다는 건 무슨 사건 이후에 이게 강화되는 거냐면은 최순실 정유라 사태 이후에 학부모 정보란이 삭제가 됐다가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이게 언론에 좀 부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출결에 대해서는 무단결석이라는 표현을 못하게끔 되어 있고 출결 미인정이라는 단어로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뭐 출석에 대해서 크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완화됐다라고나 할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 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에 들어가는 비교과 영역에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창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창의적 체험 활동이라고 하죠. 사자성어로 자동봉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동봉진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인데 요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최순실 정유라 그리고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유명무실해집니다. 거의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대신에 맨 밑에 나오는 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요 부분만큼은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거예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요 부분은 요거는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현재 예비고일 대상 설명회인데 예비고일 같은 경우 여기서 보시면 현재 고1 같은 경우는 2023학년도 수능에 응시를 하게 돼요. 그죠? 예비 고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의 교과 활동이 과목당 500자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근데 방과 후 정상 수업이 끝나고 난 후에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자, 기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대학 측의 반영이 역시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학급 단위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작성을 해주는 종합의견이 1년 활동에 1000자 이내로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게 연간 500자로 감소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설명에 참석하신 소수 예비고1 학부모님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영재 발명교육 실정은 이제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기록은 되지만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 영재 발명교육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 다음 자율활동 같은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자율활동도 과거에는 1년에 1000자 정도 작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고1 예비 고2죠. 500자로 반토막 났고요. 예비 고1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기다리는 친구들도 500자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정규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에도 1년에 30자만 쓰도록 되어 있어요. 1년에 30자. 한 개 동아리만 활동이 가능합니다. 한 개 동아리. 근데 동아리 이름 포함해서 30자이기 때문에 동아리 이름이 길면은 거기서 어떤 동아리 활동을 했는지 쓸 게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고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은 자율동아리 자체가 대입에,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 아예 반영조차 되지 않습니다. 학교 가서 동아리 활동 안 하고 내신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 단체 활동도 기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기재가 안 되면 대학 측에 자료가 넘어갈 게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고1, 현재 중3 공통적으로 소논문 기재는 금지가 됩니다. 희소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비교과 영역이 대폭 줄어들거나 폐지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도 봉사활동도 특기사항 미기재가 해당이 되죠. 특기사항 미기재. 그 다음에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은 기재를 하는데 지금 중3은 개인 봉사활동 실적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진로활동, 내가 이렇게 진로 체험 활동을 했다라는 것도 연간 1000자 작성하던 게 700자로 줄어들게 되고 진로 희망 분야 자체가 반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의 기재는 되지만 반영은 안 돼요. 점점 내용이 줄어들거나 폐지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상 경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수상 경력 제가 지금 입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자기소개서 실제로 서울대 학교에 붙은 4명의 자기소개서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기소개서의 그 학생은 경시 실적이 53개예요. 3학년 1학기까지 5개 학기 동안에 경시 관련 수상을 53개의 표창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10장의 경시 실적을 갖게 된 거예요. 딱 느낌이 오죠? 밀어주기가 돼요. 밀어주기. 그게 현재 고1, 고2, 그러니까 예비 고2, 예비 고3부터는 1년에 2개, 즉 학기당 한 건만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내가 과학경시에서 금상 타고 수학경시에서 은상을 탔을 경우에는 자기에게 유리한 과학경시 금상만 대입에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비고1 같은 경우에는 그것마저도 반영이 안 됩니다. 아마도 학교에서 경시대회를 주최한다라고 했을 때 내년에 입학하는 현 중3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경시대회 보이콧을 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아마 경시대회라는 단어가 일선학교에서 사라지는 일도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비고3, 예비고2 같은 경우에는 독서활동에 도서명과 저자만 쓰도록 돼 있어요. 독후감은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고등학교 입학을 기다리는 친구들은 독서활동 자체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강력하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에게 권유를 합니다. 뭐냐면은 독후감을 작성을 해라. 예비 고1도 독후감 작성을 해라. 왜 대입에 반영이 안 되든지 책 제목만 쓰면 되는데 왜 독후감을 쓰라고 하십니까? 기다리십시오. 잠시 뒤에 그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자, 결론은 무엇이냐? 제가 아까 설명해준 내용을 종합을 해보자면 비교과 영역이 대폭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제는 유명무실하다. 빈 껍데기만 남게 된다. 결과적으로는 교과 영역, 숫자로 표현이 되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의 내신 영향력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도 잠시 얘기했지만 세부 특기사항은 건드리질 않았습니다. 이 세부 특기사항의 영향력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는데 비교과 영역이 감소함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세부 특기사항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이 부수적인 효과가 발생되게 됩니다.
자, 제가 아까 독서활동 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독후감 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독후감을 써야 되느냐? 요 세부 특기 사항을 작성하기 위해서. 세부 특기 사항의 독후감을 반영하는 방법을 잠시 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독후감 작성을 통해서 세부 특기 사항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결론은 무엇이냐? 비교과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미 1년이 다 되어가는 코로나19 활동 때문이기도 하고, 내년도 코로나로 인해서 비교과 활동, 즉 대면 활동은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결과적으로 매학기 지필평가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자, 지필평가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라 바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 신경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보통 교과 교과목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거 잘 봐주셔야 됩니다. 지금 고1 같은 경우에는 뭐 입학식도 못했고, 그죠? 실질적으로 학교에 나갔던 날수가 4번의 중간기말, 날짜 합해봤자 한 달이고, 그쵸? 2달이 채 안 돼요. 1년 통틀어봤자. 그래서 어떤 과목이 뭐다라는 거에 대해서 맛배기 정도, 느낌 정도만 알고 있을 터인데, 아마 요게 아마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떤 학교는 입학하고 나서 4월, 5월 벚꽃이 질 때쯤에 수강 신청 과목을 써내라. 2학년 때 수강할 과목에 대해 써내라 한 학교가 있을 터이고, 그 다음에 어떤 학교는 2학기 되어서 수강 신청을 받은 학교가 있을 거예요. 학교마다 사정은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명회에 참석한 소수의 예비9일 학부모님들 요 화면 잘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다 다운로드 받으신 자료에 있습니다. 학부모님들 프린트하신 자료 4페이지에 요 내용이 자세히 나와져 있습니다. 4페이지에요. 자, 보면은 공통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은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예요. 자, 볼펜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슬슬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거나 메모를 쓸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화면을 잘 보시면 돼요. 자, 파워포인트 제가 지금 줌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화면에 색깔이 들어간 거 있죠. 노란색 들어간 거.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 이게 내년 수능, 그러니까 예비 고3 수능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달 전에 봤던 12월 3일에 봤던 수능과 달라지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국어과목도 선택 영역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수학도 역시 선택 영역이 나뉘어집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상대평가라고 하는 부분, 여기서 말씀드린 요 상태평가라고 하는 부분, 공통과목과 그 다음에 일반 선택 과목, 요 상대평가 요 부분은 9등급으로 평가를 합니다. 9등급제로. 그리고 성취평가 요거는 ABC라는 방식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게 뭐냐? 상대평가라는 거는 아까 말한 등수로 주는 거예요. 상위 4%까지 1등급을 주고, 그 다음에 누적 11%까지 2등급, 누적 23%까지 3등급을 줍니다. 반면 성취평가라고 하는 부분은 ABC라는 알파벳으로 줘요. 이거를 일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절대평가로 잘못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절대평가 아니고요. 성취평가입니다. 절대평가는 원점수를 그냥 주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95점 받았다, 80점 받았다라는 점수를 주는 게 절대평가이고요. 성취평가는 ABC라는 알파벳을 주는데 어떻게 주냐면은 그거는 학교 맘이에요. 교무부장 맘입니다. 자, 학교마다 과목마다 해당 선생님, 과목 선생님마다 다 다릅니다. 뭐냐, 어떤 학생이 고전읽기라는 진로선택 과목에서 이게 일주일에 4시간 들었는데 100점 만점에 95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과목에 응시 수강생이 전체가 있는데 전체 수강생 중에 53명 중에
평균이 70점이 나왔는데 그 해당 학생이 95점을 받았다. 근데 이 학생이 상위 32.4% 이내에 들 경우에는 A라는 점수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상위 32%에 들지 못할 경우에는 B, C를 주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요 성취평가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보다는 성취평가가 좀 쉬워 보이죠. 왜? 상대평가는 9등급이라 상대적으로 성취평가라는 3등급보다는 좀 촘촘하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는 내년 고3, 예비 고3부터 요 성취평가제 요 과목마저도 정량평가로 전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육과정이 ABC라는 성취평가로 바뀐다 한들 대학 입시의 주도권은 대학이 갖고 있습니다. 갑질은 대학이 하고 있어요. 대학들이 요거를 정량평가로 자체 환산 점수로 전환 적용을 합니다. 진로 선택 역시 우리가 쉽게 볼 과목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간석차. 요거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부분이긴 하지만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우리 학교는 너무 내신 난이도를 쉽게 주기 때문에 100점이 쏟아져 나온다. 그러면 100점이 너무 많이 나오면 우리 아이는 1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에 대해서 실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어떤 상대평가 과목이 있어요. 국어라고 할게요. 국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 100명의 학생이 시험을 응시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100점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1등급이 될 것 같죠.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내 앞에 점수 높은 아이는 없어서 1등일 것 같지만 1등은 1등이지만 1등급은 될 수 있을 수도 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너무 문제가 쉬워서 전체 100명의 학생 중에 만점자가 7명이 나올 경우에는 요 중간석차 공식에 의해서 이게 본인 등수예요. 1등. 근데 동점자가 7명이다. 7 빼기 2를 나누기 2로 하면은 4가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은 100점을 받았지만 등수에는 4등으로 표기가 됩니다. 성적표에는. 1등으로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까 표에서 보셨듯이 다시 볼게요. 4%까지가 1등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100명의 응시생 중에 4%면 4등이니까 이 학생은 1등급이 됩니다. 그런데 만점자가 7명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8명이었다. 지옥의 문이 열렸죠. 한 명이 더 있더라. 그러면 동점자 빼기 1로 공식에 집어넣으면 우리 아이는 4등이 아니라 4.5등이 되고요. 응시생 100명에 대해서 4.5%를 받기 때문에 이 과목은 전교생 중에 1등급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너무 쉬워져서 100점자가 많을 경우에는 해당 과목의 1등급 없이 바로 2등급 학생만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설명할 때 유명무실하다고 드린 말씀이 바로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런 동점자가 나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당수 학교가 배점을 과거 어머님들이나 아버님들이 학교 다닐 때처럼 뭐 한 문제당 4점, 25문항 100점 이렇게 배점하는 게 아니라 25문항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과목은 3.8, 어떤 과목은 4.1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적용을 합니다. 소수점 한 자리까지로 들어가게 되면은 학생들을 100등분하는 게 아니라 1000등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점자가 나올 확률은 적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100점만 안 맞게끔 100점이 덜 나오게끔 난이도 조정을 한다면 동점자 수는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평가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ABC를 어떻게 부여를 할 거냐라는 것은 학교 마음이에요. 학교 마음인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고정분할 점수 방식이라는 게 있고요. 단위학교 산출분할 점수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예시를 했던 게 바로 이 단위학교 산출분할 점수 방식이에요. 그래서 시험 난이도에 따라서 이번 시험은 좀 적정한 난이도가 있었기 때문에 32%까지는 A를 부여를 하고 그 밑에는 B를 부여를 하자라는 식으로
어느 정도 이것도 일종의 상대평가 개념이 되는 거죠. 비율로 주고자 하는 게 단위학교 산출분할 점수 방식이고요. 고정분할 점수 방식이라는 거는 난이도와 상관없이 이 과목에 90점 이상 받은 학생은 학생 수가 몇 명이 됐든 간에 다 A를 주자. 이 점수도 물론 학교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학교는 아까 말한 뭐 고전 읽기에 대해서 80점 이상을 모두 A를 주겠다. 그래도 돼요. 학교 마음입니다. 대신 미리 공지를 해주면 돼요. 시험 전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수 몇 점 이상이면 A를 주겠다, B를 주겠다로 하는 게 고정분할 점수 방식인데 이게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왜냐면은 난이도가 너무 쉬워버리면 응시 학생 전부 다 A를 받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교무부장이거나 학과 담당 부장이라면 저는 단위학교 산출 분할 점수 방식, 즉 좀 완화된 상대평가에 가까운 식으로 줄 거예요. 뭐 상위 20%까지 A, 그 다음 40%까지가 B, 그 다음 40%까지를 C 이렇게 주는 방법을 선택할 겁니다. 저라면. 그래야 나중에 문제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자, 요거 펜을 드시기 바랍니다. 자, 볼펜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미 지금 상당수 예비 고2 학생들이라 이 신청서를 학교에 따라 1학기 때 작성한 학교도 있을 터이고, 그죠? 그 다음에 2학기에 작성한 학교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다른 거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데, 자, 문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과. 문과는 이게 학교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학교는 2학년에 이 과목들이 개설이 된 학교가 있고 어떤 학교는 3학년 때 개설이 된 학교가 있는데 문과 같은 경우에는 총 5개의 사탐을 선택하면 됩니다. 5개의 사탐인데 2학년 때 3개 과목, 3학년 때 2개 과목 해서 5개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문과 같은 경우.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데 자, 생활과 윤리, 그 다음에 사회문화. 요거는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학교에 따라서 어떤 학교는 이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를 둘 다 2학년 때 배치한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는 둘 다 3학년 때 배치한 학교도 있고 학교마다 조금씩 사정이 다릅니다. 자, 사회 과목은 사탐 과목은 총 9개 과목입니다. 9개 과목 중에 5개를 이수하면 졸업 요건이 충족이 돼요. 수능에서는 2개 과목을 선택을 하는데 제가 지금 골라드린 생활과 윤리와 사회가 문화, 사회문화 이 2과목이 수능에서 고3 올라가서 수능 보죠. 수능에서 선택자 수 1위, 2위 과목입니다. 1위, 2위 과목. 그래서 아무래도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등급제로 가죠. 수능도 등급제 100분위 표준 점수가 모두 표기가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문과는 다른 거 없어요. 선택자 수 많은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랬더니 일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 아이는 서울대 경제학과 아니면 연대 경영 같은 경제경영 관련 학과를 희망하는데 경제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생각은 기특합니다. 기특만 해요. 자, 문과 학생들에게 문과 학생이 진학하고자 하는 학과와 연계된 전공 적합성 과목을 요구하는 학교는 서울대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도 별로 강조를 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다. 즉, 문과 학생들은 선택자 수 많은 과목을 선택을 해서 수능 대비 겸 내신을 챙겨가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요 과목 배치는 학년에 무슨 과목이 배치가 되느냐는 학교 재량이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과, 자, 이과 학부모님들 펜 드세요. 자, 이과 학부모님들 제가 화학을 전공하고 화학을 가르쳤다라고 해서 이과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전공 적합성은 이과 학생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과 학생들은 전공 적합성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원 과목을 수강하지 않았다면 투 과목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
자, 뭐냐면은 과탐 같은 경우에는 위계 과목이라고 해서 선이수 과목이라고 해요. 즉 물리학 1을 수강하지 않은 친구는 그 다음 학년인 고3 때 물리학 2를 수강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학교 사정이 아니라 교육부 규정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리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요. 물리가 좀 어렵다는데, 뭐 여학생들이 많이 물리를 꺼려하는 분위기는 있어요. 그래서 물리를 꺼려해서 여학생이 2학년 올라갈 때 물리학 1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본인이 꿈이 바뀌었어요. 나는 공대를 가야 되겠다. 근데 공대에서는 전공 적합성에서 물리를 요구하기 때문에 뒤늦게 물리를 하고 싶다. 그런데 2학년 때 물리학 1을 수강하지 않았는데 3학년 때 물리학 2를 수강하면 뒤늦게라도 이쁘게 보지 않을까? 아니요. 선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같은 이름의 과목을 선이수하지 않으면 그 2 과목은 선택을 못합니다. 교육부 기준이에요. 학교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래서 2학년 때는 과탐 4개 과목 중에 대부분의 학교가 3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하고요. 3학년 올라가서는 그 원 과목 3개 선택한 거와 이름이 동일한 과목의 2 과목을 선택을 하도록 합니다. 물론 과학 중점 반 또는 과학 중점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 과탐 선택에 대해서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8개 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졸업이 됩니다. 학습 부담이 상당히 큽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다시 문과 어머님들, 자, 졸지 마시고 문과 어머님들 다시 펜 드세요. 자, 문과입니다. 문과. 문과는 요 생활과 과학 클릭. 자, 생활과 과학에 동그라미를 치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 괄호에 들어간 게 진이 바로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자, 문과 학생들도 과탐을 들어야 되는데 진로 선택 과목에서 과탐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진로 선택 과목에서 들어야 되는 과탐은 자, 지금 받으신 자료 6페이지에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에다가 볼펜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지금 문과 설명을 해드립니다. 생활과 과학, 그 다음에 융합과학, 밑줄, 그 다음에 과학사 밑줄. 요 세 개가 과탐의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다시 한번 생활과 과학, 과학사, 융합과학. 자, 저는 요거를 추천합니다. 문과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서 과탐을 선택할 경우에는 생활과 과학을 선택을 해야 부담이 없어요. 이 과학사는 되게 어렵습니다. 융합과학은 물화생지 모든 과목을 다 이해를 해야 할 수 있어요. 문과 학생이 하지 마라 이 소리예요. 큰일 납니다. 그래서 생활과 과학이 가장 말랑말랑하고 싶다. 어느 정도냐? 자, KBS의 장수 프로그램이 2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그리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 바로 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준의 과목이 생활과 과학이에요. 주부과학이에요. 정말 쉽다. 요거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다음 이과. 자, 이과 학부모님들 볼펜을 드셔야 됩니다. 이과도 진로 선택 과목에서 사탐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여행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제탐구, 고전과윤리 요 3개의 과목이 진로 선택에서의 사회탐구입니다. 자, 저는 어느 걸 추천을 드리느냐? 요거를 추천드립니다. 이과 학생들이 진로 선택에서 사탐을 선택할 경우에는 여행지리 과목을 선택을 해야 덜 고생을 한다. 왜? 이과 캐릭터가 강한 학생일수록 사회문제 탐구나 고전윤리 부분은 많이 힘들어해요.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과 캐릭터가 강한 사탐이 상대적으로 여행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체크해 두셨다가 나중에 질의응답 받을 때 그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질문을 받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가 지난 10월 28일 날 사고를 쳤죠. 자, 서울대가 정부의 권고안 대로 2023학년도부터 정시에서 수능 전형으로 40%를 뽑도록 권고받은 대학인데 거기에 반발을 한 겁니다. 이거는 반발을 한 거예요. 자, 뭐냐면은 정시 모집에서도 수능 100% 전형이 아니라 정성평가를 하겠다. 학교 생활기록부 중에 학생부 교과 전형 내지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비슷한 정성평가를 하겠다라고 사고를 쳤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자, 2023학년도에서는 정시 모집 나군에서 서울대가 모집을 하는데, 자, 원래는 수능 위주 전형에서 그냥 수능 위주 전형하겠다라고만 했던 걸 지난 10월 28일 날, 불과 2달 전이죠.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걸 새롭게 만들었어요. 서울대 정시는 지역균형 전형이 없었어요.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선발 전형이라는 걸 지역균형으로 이름을 바꾸고요. 기회균형 선발이라는 거를 기회균형으로. 뭐가 차이가 있어요? 선발이라는 단어를 없앴다라는 거예요. 자, 왜 이 선발이라는 단어를 없앴냐? 말장난이죠. 선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정성평가의 냄새가 강하게 풍깁니다. 선발이라는 단어는 선별해서 뽑겠다라는 거예요. 객관적인 수능 점수로 뽑는 것이 아니라 정성적인 기준으로 뽑겠다라는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저 냄새를 지우려고 선발이라는 단어를 삭제를 한 겁니다. 자, 수시 모집 요거는 현재와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2023학년도. 근데 요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 하면은 바로 과거에는 수시 전형에서 4개 영역 중 수능 과목의 4개 영역 중 3개 영역 이상이 2등급에 들어야 됩니다. 111이든지 121이든지 다 2보다 작은 숫자 3개가 나와야만 해요. 근데 2023학년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즉 수시죠, 수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수시입니다, 수시. 정시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수시에서 3개 영역의 등급 합 7등급까지 받아들이겠다. 요런 조합도 돼요. 그래서 5등급도 서울대 합격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합이 7등급 이내면 돼요. 자, 이렇게 보면 서울대 문이 많이 넓어졌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는데 요 숫자의 함정은 잠시 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을 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 눈에는 요 글자가 눈에 띕니다. 제가 일부러 칼라로 바꿔놨죠. 자, 졸업자. 과거에는 졸업자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졸업자라는 단어 하나가 주는 파급 효과는 큽니다. 자, 이 졸업자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 잠시 뒤 알게 될 거예요. 자, 정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수능 60점 배점을 했고 교과평가 40점 배점을 했고요. 교과평가에 등급을 도입을 해서 A를 받은 경우 10점, 6점, 0점으로 여기서는 4점 차이, 여기서는 6점 차이로 벌려놨죠. 자, 정시 모집 일반 전형 수능 성적으로 2배수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교과평가 20점으로 2단계 전형을 합니다. 여기서 살짝 바뀔 수도 있어요. 서울대라는 대학이 갖는 위상이 바로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 학생들의 수능 점수가 거의 촘촘하기 때문에 일단 2배수에서 선발을 거치고 난 뒤에 교과평가에서 일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자, 정시 모집의 일반 전형이 바로 이 부분. 여기서는 점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진 않는 것 같죠. 자, 근데 여기서 요거가 바로 요거 때문에 정성평가 아니냐라는 강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교과이수 가산점. 이게 예비고3부터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교과이수 가산점. 그리고 예비고2 수능인 2023학년도부터 교과평가를 좀 더 발전시키고 고도화시킨 교과평가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들여다보겠습니다. 교과 이수 현황을 보겠다라는 얘기예요. 자, 교과 이수 현황은 뭐냐? 어떤 과목을 이수를 했느냐? 무슨 과목? 이렇게 적어두시면 돼요. 자, 볼펜을 드세요. 교과 이수 현황, 어떤 과목, 즉 과목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교과 이수 현황. 그 다음에 교과 학업 성적, 그게 상대평가라면 1등급을 받았느냐? 성취평가라면
A, B, C 중에 A를 받았느냐. 그 다음에 아무리 학종이 줄어들어도 비교과 영역 중에 감소되지 않는 영역, 요 세부 능력 특기사항, 요거를 들여다 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과 이수 학업 수행의 충실도를 보겠다. 자, 아직은 좀 추상적일 수도 있어요. 잠시 뒤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해 드릴 겁니다. 자, 정시 모집에서도 수능이 60점, 지역균형일 때요, 지역균형. 교과평가 40점이고요. 정시 모집 일반 전형도 1단계에서 수능 2배수, 2단계에서 8대4로 적용을 합니다. 자, 요거 밑줄 치셔야 됩니다. 요거. 자, 어머님들, 아버님들 갖고 계신 자료 몇 페이지냐면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9페이지 아래쪽을 보시면 과목 이수 내용이 있어요. 자, 진로 적성에 따른 선택 과목. 제가 아까 전공 적합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공 적합성에 해당되는 과목을 이수를 했느냐. 주로 공대 같은 경우에는 수학과 교과를 이수를 얼마 단위 이상을 했느냐. 어느 과목을 했느냐를 고려를 하는 것이고요. 서울대 경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학에 미적분을 했느냐. 근데 이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고등학교에서 문과 학생들이 미적분을 수강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런 상황을 마련해 준 학교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회교과의 수는 아까 말한 대로 경제를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강력하진 않습니다. 문과 쪽은. 이과 쪽은 많이 진로적성, 전공적합성이 많이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 과목 이수 내용이란 부분은 문과 학생들보다는 이과 학생들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거는 제가 마련한 내용이 아니에요. 자, 가지고 계신 자료 1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서울대에서 발표한 것을 그대로 여기다가 옮겨 드린 거예요. 저는 여기서 편집이나 바꾼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서울대가 공대 지원자 중에 A등급을 잠시만요.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자, A등급을 이런 경우는 A등급을 주겠다. 공대 같은 경우에는 물리가 기반이 돼야 되는 학과예요. 자, 공대 뭐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화학공학과 이런 공대 같은 경우에는 그 모집 단위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관련 진로 선택 과목 2과목 이상을 선택을 해라. 자, 과학의 진로 선택은 뒤에 로마 숫자 2가 붙는 거예요. 요거를 2개 이상 이수를 했느냐. 그 다음에 공대 같은 경우에는 기하가 중요해요. 물론 미적도 필요합니다. 기하와 미적이 둘 다 중요한데 내신 과목에서 기하와 미적을 선택을 해서 이수를 했느냐. 이수를 했다면 성적을 얼만큼 받았느냐. 이런 진로 선택 과목은 성적을 성취평가인 A로 B, C로 평가하기 때문에 A를 받았느냐. 요걸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과거 정시 수능 위주 전형으로 추상적으로 발표를 했던 대학이 서울대학이 교과 이수 가산점을 반영했다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이거는 예비 고3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바로 내년에 적용이 되는 거죠. 바로 내년에. 그죠? 바로 내년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예비 고의도 당연히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교과 이수 가산점 전공적 합성은 뭐냐?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수학은 학교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다를 게 없어요. 유형 1보다는 결론은 이거예요. 유형 1보다 유형 2를 따라가야 된다. 근데 수학은 다른 게 없어요. 4과목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과학이 달라요. 과학은 유형 1은 4과목인데 유형 2는 5과목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반 선택 2과목, 진로 선택 3과목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일반 선택 1이죠. 1. 물화생지 1 3과목에 물화생지 2 2과목. 요게 실제로 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시간표예요.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를 게 없어요. 선택 3개보다는 4개를 하면 좋다. 다다익선, 많은 과목을 이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학은 조금 요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교과 이수형은
이과 쪽에 해당이 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과 어머님들 긴장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전공 적합성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 것이냐? 제가 대학들이 이렇게 뽑는다라는 대학의 얘기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준비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뭐냐면은 내신 준비를 할 때 수능 난이도 수준으로 해야 돼요. 아, 우리 학교는 내신이 쉬우니까 이 정도 준비하면 될 거야 라고 고2를 보내게 됐을 경우 근데 그 과목이 하필 수능 과목과 수능 출제 과목이라면 고3 가서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2에서 내신 대비를 할 때에도 수능 수준의 수능 기출 문제를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본인 소속 고등학교가 내신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2학년 때 이렇게 뿌리를 잡아놓지 않으면 고3 올라가서 고생하는 학생들 제가 부지기수로 봤습니다. 그리고 전공 적합성에 주목하라. 전공 적합성. 준비되지 않은 전공 적합성은 의미가 없다. 주로 자연계 학생들, 이과 학생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자, 서울대 입학 전형안의 결과가 뭐냐? 제가 서울대 입학 전형안을 학부모님들 가지고 계신 자료에 100% 탑재를 했고 일부 수식을 뺐습니다. 수식은 좀 머리만 아프고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의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줄이는 거예요. 자, 2023학년도가 서울 주요 대학을 포함해서 모집당이 1000명 이상의 대학교에 정시 모집 40%를 거의 강제화했던 해가 2023학년도예요. 그 첫 해가. 근데 대학들은 수능 위주의 전형 별로 반기하지 않습니다. 정시보다는 수시를 선호해요. 상위권 대학일수록. 그런데 정시 위주로 40%를 선발해라 최소. 안 그래도 수시 2월 인원이 정시로 넘어가서 정시 선발 인원이 현재도 40%가 넘은 상황인데 아예 40% 이상을 명문화하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정시 선발이 50%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수능 난이도가 어려워지면.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은 어떻게든 수능의 영향력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 차원에서 서울대가 선봉에 쓴 거예요. 자, 서울대의 요 2023학년도 입학 전형안이 대교협의 승인이 난다면 연세대와 고려대를 비롯한 일명 학벌 카르텔 상위권 대학들이 서울대 입학 전형안을 하나의 표본으로 삼아서 따라갈 공산이 큽니다. 아직 대교협의 승인이 나지는 않고 심사 중이에요. 이제 2달 됐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가 크게 날 때 발표를 할 거예요. 승인을 할지 안 할지. 그럼 나머지 대학들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낮추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전히 수능의 영향력이 크다. 요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살짝 힘을 빼는 거예요. 살짝 힘을 빼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졸업생이라는 단어, 수시에 실패한 졸업생도 정시에서 다시 받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자사고, 특목고, 비평준화 사교육 밀집 지역 있죠. 딱히 말씀 안 드려도 될 거예요. 그 수험생들의 졸업생들도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즉, 정성평가라는 부분은 자사고나 특목고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사고 특목고가 불리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느냐? 진로 선택 과목을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어떤 진로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2과목이에요. 자연계 학생들은. 문과 학생들은 진로 선택 과목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문과 학생들은 이 진로 선택에 대해서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과 학생들이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자, 결론은 뭐냐? 어려운 과목을 이수를 할 거냐? 아니면 쉬운 과목을 선택을 해서 점수를 좋게 받을 거냐? 어려운 과목을 이수를 하는 게 더 유리하다. 쉬운 과목에서 A를 받는 것보다 어려운 과목에서 B를 받는 것을 서울대는 더 높이 평가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내년도 수능이에요. 자, 수능에 대해서는 예비 고3, 예비 고2, 예비 고1 모두 동일합니다.
우리가 한 달 전 12월 3일 날 봤던 수능과 이 부분이 달라져요. 어떤 부분이 달라지느냐? 국어가 지금은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동일한 문제로 동일한 점수 체계로 표준 점수 100분위가 나왔는데 이제는 공통 영역에서 75점, 선택 영역에서 25점으로 선택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어떤 게 공통이냐?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보여드리고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100점 중에 75점이 공통 영역이고 25점이 선택 영역이에요. 요게 달라집니다. 나머지 과목은 현재와 다르지 않아요. 국어, 수학이 선택 영역이 생긴다. 자, 바로 요 부분입니다. 어떻게 선택이 되냐면은 국어 같은 경우에는 독서와 문학 부분 1학년 때 많이 이수를 했을 거예요. 대부분 학생들이. 독서 문학이 75점에서 100점이 나오고요. 화법과 작문을 할 거냐 언어와 매체를 할 거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라라고 합니다. 화법과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 문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이건 문법. 자, 국어에 대한 거는 원장님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실 거예요. 수업 중에. 자,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또 중요해요. 자, 문과 어머님들, 문과 학생들 긴장하셔야 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원, 수투가 공통 과목 75점입니다. 그런데 손은 안 끼고 있어? 수학을 3개 영역을 나눠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그 다음에 과거는 기백이라고 그래서 기하와 벡터인데 벡터가 빠져나간 기하 요 3개 영역 중에 하나를 택합니다. 자, 이번에 본 수능은 수학 가는 자연계, 수학 나는 인문계 학생들이 응시를 했었는데 이제는 수학이 3개로 나뉘어져요. 확률과 통계, 네. 미적분, 기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어머 죄송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은 본인 자기네 대학에 응시하는 자연계 학생들에 대해서 미적분 또는 기하를 택하도록 강요를 합니다. 강요가 아니라 원서 접수를 안 받아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의 성적표는 이거 잘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대학의 자연계열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의 성적표에 미적분 기하가 선택되어져 있지 않고 확률과 통계가 선택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원서 접수가 불가능해요. 반면 인문계 학생들, 문과 학생들은 확률과 통계를 하든 미적분을 하든 기하를 선택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자유선택입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과탐, 사탐 총 17개 과목 중에 자유롭게 2과목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게 이게 교육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자기네 대학의 자연계열에 진학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과탐 2과목을 반드시 선택을 하도록 강제합니다. 수능 성적표에 과탐 2과목이 선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원서 접수를 안 해요. 반면 그 대학들의 인문계열 그 학과, 문과학과는 과탐을 선택하든 사탐을 선택하든 아무거나 2과목을 선택을 하면 상관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무거나 2개를 선택하면 상관이 없다. 자, 그러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겠습니다. 자, 요 파워포인트에는 대학들이 한 10몇 개씩밖에 안 나왔지만 자, 가지고 계신 자료에 몇 페이지를 보셔야 되냐면은 15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5페이지. 자, 15페이지 보면은 자연계열 학생들에게 미적분 또는 기하를 강제한 학교가 59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 학과 지망생들에게 과탐 2과목을 강제한 학교가 62개 대학이에요. 자, 여기 대학들 이름 보면 뭐예요? 왜 이 휴일 이 시간에 쉬지 않으시고 요 줌 입시 설명에 왜 들어오셨나요? 여기에 리스트업 되어 있는 대학들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휴식 시간을 마다하고 이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신 거잖아요. 그죠? 오케이. 자, 그거예요. 자연계 학생들은 미적,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수능에서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문과 학생들은 아무거나 본인이 자신 있는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문과 학생들의 90% 이상이 확률과 통계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과 학생들은 당연히 과탐을 하지 않겠죠. 그 어려운 거를 사서 고생하진 않을 거예요. 자, 성적표가 이렇게 바뀝니다. 자, 성적표가 이렇게 바뀌는데, 자, 12월 23일 날 이번에 수능 치른 학생들이 성적표를 받았어요. 자, 그 학생들은 수학 가, 수학 나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아니라 내년부터는 이 자리에 기하 또는 확률과 통계 또는 미적분 이렇게 들어있을 테고 이 자리에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을 어떤 과목을 선택했느냐에 따라 표준 점수와 백분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아울러 등급까지 달라질 수 있다. 나머지 과목은 전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표준 점수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자, 선택 과목이 미적, 기하, 죄송합니다. 자, 선택 과목이 미적, 기하, 확률과 통계 이렇다라고 봤을 때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를 봅니다. 그리고 이 학생들이 선택한 공통과목의 점수를 따로 봐요.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 평균,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 평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 평균을 봐서 공통과목의 평균이 높은 과목을 높은 모집 집단의 과목의 표준 점수를 상승시켜요. 좀 복잡하죠? 자, 결론은 뭐냐?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표준 점수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적으세요. 상위권 학생들이 선택한 과목을 선택해야 표준 점수상에서 유리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자, 그거를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공통과목 점수를 활용해서 이거예요.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 점수가 높으냐,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 점수가 높으냐. 예를 들어 기하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과목 점수가 높다면 기하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 점수를 높여주는 거예요. 기하 점수마저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이거예요. 그 셋째 여기 보면 내용이 어려우며 학습 분량이 많은 과목을 선택을 할 경우에 표준 점수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요게 이제 키워드입니다. 요게 키워드고요.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다른데 원점수가 동일한 두 학생이 있어요. 한 명은 미적을 선택하고 한 명은 기하를 선택했어요. 근데 원점수가 100점 만점에 95점으로 동일해요. 그래도 표준 점수는 다르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심지어는 A, B 두 학생이 둘 다 미적을 선택했어요. 선택 과목마저 동일해요. 그리고 원점수도 똑같이 95점이에요. 근데 95점이 A라는 학생은 공통 과목에서 70, 선택 과목에서 25 이렇게 받았을 수도 있겠지만 B라는 학생이 공통 과목에서 75, 선택 과목에서 20 받은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공통 과목 원점수가 높은 학생의 표준 점수가 더 높이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요게 좀 복잡한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국어학원이니까 국어에 대해서 그럼 화법과 작문은 어떤 것이냐? 개념이 특별히 어렵지는 않다. 근데 개념은 어렵지 않은데 보기 지문이 좀 까다롭게 나와가지고 또 최근에 기출문항을 분석을 해보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돼서 어렵지 않은데 오답률은 높은 과목이 바로 화법과 작문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언어와 매체는 과거의 문법 요소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 예, 예. 예. 예, 예. 음소거.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문법과도 같은 성격이래요. 문과도 같은 성격이고 여기서는 이제 핵심은 이거예요. 처음에는 힘들대요. 문법 공부를 하느라 진입장벽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개념을 익숙하게 해주면 공식을 적용한 듯 공부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요 언매를 선호하느냐 하면 바로 이과 학생들이 바로 언어와 매체를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이과 학생들이 또는 사회권 학생들이. 그래서 둘 다 투자 시간은 비슷해요. 그래서 본인들한테 맞는 과목을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엄마 어떤 것이 본인한테 맞을 것인가는 원래 기출문제를 한번 프린트 하셔서 또는 학원에서 명문학원에서 제공을 해줄 거예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나는 언어와 매체가 고등학교 어울리다. 나는 화법과 작문이 유리하다. 본인에게 유불리를 잘 판단을 해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방향을 마무리 지을 때가 왔어요. 현재 고1, 고2, 예비 고2, 예비 고3이죠. 학생부 교과 전형을 대거 신설했습니다. 2022학년도, 2023학년도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 비교과가 아닌 왜 그랬겠어요? 예비 고3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학 16개의 대학이 정시에서 30% 모집을 권고했고요. 예비 고2 같은 경우에는 정시 모집 40%를 의무화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들은 수시를 선호합니다. 정시를 선호하지 않아요. 상위권 대학은. 그래서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상당 비율을 정시로 돌리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신설하거나 증설해서 내신 중요성이 더 부각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유명무실해지지만 학생부 교과전형은 더욱더 강조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주요 상위권 대학들이 학교장 추천 전형, 학생부 교과 위주 전형. 학교장 추천은 어떤 학생들을 학교에서 추천을 해주겠습니까? 당연히 내신 좋은 학생들을 추천을 해요. 결론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내신에 신경을 써라. 내신이 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수시에서는. 자, 16개 대학이 어떤 대학인지 한번 이름을 보시면은, 그쵸? 바로 요거예요. 지금 예비 고2 같은 경우 2023학년도이죠. 수능 위주 전형을 40% 이상 맞춰라 라고 강제한 대학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현재도 수시에서 정시로 선발 인원을 넘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이번 수능에서는 어떤 과목이 어렵다라고 뉴스에서 들으셨어요? 관심 있는 부모님들은 들으셨을 텐데 국어예요. 국어가 이번에 국어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학생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뭐냐면은 수능에서 어느 한 과목이 지독하게 어려워버리면 수시 조건인 수능 최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수능 최저 조건을 만족을 못하면 그거는 아무리 논술을 잘 쓴다 한들 아무리 학생부 종합전형의 비교과 영역이 좋다고 한들 수능 최저를 만족하지 못하면 수시에서는 불합격을 하고 그때 수시 정원을 채우지 못한 정원은 정시 선발에서 그 정원을 채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수시 2월 인원이 많은 대학을 놓고 볼 때는 우리가 줄여서 지거국이라고 얘기를 하죠. 지거국. 지방거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인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31%만 정시에서 선발하려고 했던 게 최종적으로 39%를 선발하게 됐고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들도 원래는 33% 정도만 정시 선발을 하려고 했다가 수시에서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한 학생들을 선발하지 못하고 5.2%포인트 상승한 38%를 정시 선발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도 정시 선발 인원을 강제하지 않은 현재도 수시 인원 중에 상당 비율이 정시로 2월을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거는 학생부 수시 합격을 보면 돼요. 자, 수시 전형에서 내신이 1등급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는 우리가 몇 개까지 넣을 수가 있죠? 교육부 소속 6개 대학까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수시에서. 근데 아무래도 수시 전형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1등급 받는 학생들은 내신 1등급 학생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응시할 경우 평균적으로 2개 학교를 합격을 해요. 그러면 한 군데만 등록을 하겠죠. 나머지 한 군데는 결원이 나와요. 그러면은 추가 합격을 하다가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하면 정시로 넘겨주게 돼요. 이렇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이 복수 합격을 하기 때문에 합격선은 점점 떨어지고 상당수가 수시에서 정시로 인원을 이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학들마다 자체 규정이 있어요. 왜냐면은 수시 최저로 학생들을 불합격을 시킨다 할 때 무조건 충원하진 않고 대학들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대학들은 그런 데가 있어요. 우리는 모집 정원의 200%를 넘는 수시 추가 합격은 하지 않겠다라고 내부 방침을 정해놓은 대학이 상당수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연대도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내부적으로. 그래서 안 채우고 정시로 넘겨요. 정시에서는 뭐 200%가 아니라 1000%까지도 채울 수 있고요. 그래서 수시에서는 굳이 꾸역꾸역 채우려고 안 해요. 수능 최저가 안 좋은 경우엔.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2학년으로 진급하는 예비고의 학생들은 어떻게 방향을 잡고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 제가 이제껏 1시간 넘게 설명해 드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학생부 비교과 영역은 점차 간소되거나 유명무실화 된다. 상대적으로 풍선 효과로 내신 영향력은 커진다. 그리고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합니다. 학생 수는 계속 감소하고 정시 선발 인원은 늘어나요. 그러면 뭐냐면은 수능의 영향력은 점점 증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수능도 대비를 잘 해야 된다. 내신도 잘 대비를 해야 된다. 내신과 수능을 둘 다 대비를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예. 자, 이제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을. 자, 지금까지 설명회를 들으신 학부모님들 요 네 글자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내수진작. 내수진작은 경제 용어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만큼은 경제 용어가 아니라 입시 용어예요. 자, 뭐 집에서 혼자 계셔서 뭐 복창을 안 하시겠지만 내수진작은 무엇의 줄임말이냐? 내신과 수능을 진작에 챙기자. 그래서 내수진작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전공적합성 말씀드렸는데 전공적합성은 문과 학생들은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자연계 학생들이 전공적합성을 대비를 하고 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자, 아까 수학 같은 경우에 수학 1, 수학 2가 공통 영역이기 때문에 문이과 상관없이 모두 수강을 합니다. 학교에서. 그런데 제가 권유하는 것은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 기하와 미적을 모두 수강하는 걸 저는 강력히 권고합니다. 학교 내신에서는.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는 기하와 미적을 둘 다 이수하는 게 좋고 둘 다 이수하면서 본인의 강점이 무엇인가 본인이 기하를 잘한다면 기하를 아니면 본인이 미적분을 잘한다면 미적분을 수능에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가장 베스트는 뭐냐? 기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요거를 모두 이수하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일선 고등학교에서 3개 영역을 모두 이수하는 학교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문과 학생들 경우에는 굳이 기하, 미적분까지 이수를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문과 학생들 중에 경제학과 쪽을 생각하는 친구들이라면 미적분을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학교에서 수강이 가능하다면. 단, 미적분은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과 같이 수강을 할 경우
9등급제로 평가되는 상대평가에서는 아무래도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점은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과 학생들도 일부 학교의 경우에는 기하와 미적 두 개 중에 택 1 하라고 수강 이수 제도가 되어 있는 학교가 일부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인데 제가 생각하는 바람직한 거는 자연계 학생들이 기하와 미적분을 둘 다 이수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수강 제도를 확립을 해놓고 수능에서 선택을 하도록 끌고 가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근데 이제 실제 학교 현실은 거기에 충실히 대비를 못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학교 사정에 맞춰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과 학생들에게 전공 적합성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그 다음에 내년 수능부터 약대도 6년제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고3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위권 이공계 계열, 그러니까 공대 계열의 점수가 살짝 소폭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약학과가 수의대와 비슷한 레벨의 점수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합니다. 저도 다른 입시 전문가들도.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힘 가운 있는 학과죠.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학대 같은 경우에는 화생은 기본적으로 갖고 가야 됩니다. 화생은. 이게 바로 전공 적합성 과목이에요. 지구과학은 그냥 구색 맞추기로 넣은 거예요. 어차피 2학년 때는 과탐 3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구색 맞추기로 간 거고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전통적인 공대 전자, 전기, 기계, 건축 같은 경우에는 물리와 화학이 전공 적합성 과목입니다. 물리와 화학이. 아시겠어요? 물리와 화학이. 이것도 끼워 맞추기로 한 거예요. 왜 끼워 맞추기를 했냐면은 어차피 3과목을 수강을 해야 됩니다. 2학년 때는. 자, 참고로 지구학 같은 경우에는 대학에 진학을 해서 배우는 전공 과목과의 전공 연계성, 전공 연관성이 제일 없거나 적은 과목이 지구과학이에요. 실질적으로 지구과학이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밖에 없어요. 지질천문. 우리 JYP 대주주인 박진영이 연대 지질학과 출신인데 사립대는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지구과학 교육과 정도나 있을까? 서울대 같은 경우에도 뭐 자원공학과 이돈 쪽에나 좀 있을까? 이 지구과학 관련 학과는 없기 때문에 지구과학이 대학 전공과의 전공 연계성에서는 거의 연계성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물리화학이 메인 과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화공, 신소재, 재료, 생명공학 이 부분은 상당수 학생과 학부모의 오해를 풀어드리고자 요거를 올렸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이게 다 화공, 신소재이기 때문에 화학, 신소재, 재료이기 때문에 화학이 메이저 과목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공학 계열은요. 모든 공학 계열은 물리 기반입니다. 그나마 여기 있는 과 중에 생명공학 정도는 물리와의 연계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이 생명공학을 생각하는 친구들은 화생 위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생명공학을 염두에 두는 친구들은.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 순수과학을 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물화생 위주로 준비를 하면 됩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 저는 컴퓨터공학과 요즘이 AI 인공지능 때문에 컴퓨터공학과가 많이 뜨고 있어요. 제가 재수학원을 마지막으로 재직했던 애가 2015년이거든요. 2015년에 서초 메가스터디를 마지막으로 재수학원을 떠나고 지금은 이제 재학생들 강의만 이어가고 있는데 그때는 컴퓨터공학과가 공대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학과였었어요. 컴퓨터공학과가. 근데 이세돌이 바둑에서 졌죠. 알파고한테. 그래서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바둑 지고 나서는 AI라는 학부모님들 AI라고는 조류독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맞아요. 조류독감도 AI고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에서 인공지능도
AI인데 요 AI가 알파고와 이세돌의 바둑 게임으로 좀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나서는 컴퓨터 공학과가 공대에서 넘버 3 학과로 급부상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 공학과가 많이 인기가 있는데 그럼 선생님 컴퓨터 공학과는 어떤 과학 과목과의 전공 적합성이 높습니까? 없어요. 컴퓨터학과는 그냥 수학적 논리력만 가지고 있으면은 그나마 전공 적합성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리화학, 생명과학, 지구학 중에 컴퓨터 공학과의 전공 연계성이 연결되어 있는 과학 과목은 딱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대학이 개설하지 않는 학과가 또 있는 게 산업공학과가 있어요. 산업공학과. 이과 경영이라고 하죠. 산업공학과도 과학과의 전공 연계성은 좀 희박해요. 그래서 산업공학과나 컴퓨터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로 한 과목이기 때문에 수학에 대한 강점이 있으면 충분하고 지금 고등학교 교과에서의 물화생지라는 과학 과목과의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학과가 바로 컴퓨터공학과와 산업공학과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원장님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설명에 이슈제도 관련된 거 준비한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원장님께서 압구정 명문학원에서 이제 이번 겨울방학 때 어떤 강좌를 마련을 하셨는지 강좌 위주로 설명을 해 드릴 텐데요. 자, 그 전에 제가 설명해 하면서 채팅방에 올라온 질문 중에 하나를 받아드릴게요. 서울대 전형이지만 서울대 외에 다른 대학들도 비슷한가요? 예, 요거는 2023학년도 전형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대가 요렇게 2023학년도에 전형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대교협, 한국대학교육협의회죠. 대교협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때서야 서울대도 요거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대학들이 그거를 따라갑니다. 현실적으로 서울대 이외의 다른 대학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기준으로 학생들을 수시에서 뽑겠다, 정시에서 뽑겠다, 선봉에 나서서 발표한 학교는 없습니다. 항상 서울대가 먼저 선봉에 서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면은 서울대가 하는 거 보고 대기업에서 승인을 해주는지 안 주는지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저 전형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지 안 하는지 눈치를 보고 그 다음에 대학들이 따라 나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대학들이 우리가 뭐 하겠다 이렇게 대놓고 하는 학교는 없어요. 대놓고 하는 학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직 대기업 승인 떨어진 건 아니에요. 아직은 대기업에서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혹시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시면 단체 카톡방이라든지 아니면 채팅방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그 질문을 읽고 답변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없으신가요? 아무래도 제가 입시 설명회를 현장에서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도 좀 답답해요. 화면만 보고 화면만 보고 지금 설명을 드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저도 좀 답답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좀 생동감이 없고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잠깐만요. 카톡. 선생님. 예. 원장님이 네네. 잠시만요. 호스트 예, 원장님이 강제, 저기 네. 압구정 명문학원 강좌를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네네. 저는 간단한 질문 정도 받고요. 이게 지금 음소거가 호스트분이 강제 음소거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혹시 음소거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네네. 음소거가 다 되어 있는데. 아, 그런가요? 예. 저기 이수희 씨라는 분이 지금 네. 예, 네,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예. 너무 긴 시간 또 선생님께서 좋은 강의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일단 압구정 제가 명문학원 프리패스 제도를 문자 드렸는데 어머님들께서 아직 이해 못하시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선생님들과 저희 학원에서 회의 결과 이게 비대면 수업이 아직도 한동안은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회의 결과가 나와서 아이들도 지금 준 수업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그러나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학을 이용해서 좀 더 본인들이 이 줌 수업을 이용할 수 있다면 여러 강의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월 수강료를 내고 본인이 희망하는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런 제도를 도입했고요.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다가 이제 단계가 낮춰져서 대면 수업으로 가면 어떻게 진행되느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최대한 아이들 시간표랑 맞춰서 이 8주 동안에 수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대면 수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머님들께서는 지금 이 문자를 받아보시고 아직 확인을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저희 지금 압구정 명문학원 국어 프리패스 제도를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지금 여쭤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자 남기시면 언제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한 가지 정리해 드리자면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저희가 더 이상 수강료를 받지 않고 또 어머님들께서 이제 아이 학생들과 이제 상의하신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듣고 그리고 해당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줌 수업만 유튜브처럼 줌 수업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 심야 줌 수업까지도 생각하고 계세요. 개인 클리닉 또는 질문 다 받아주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께서 많이 이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입시 설명에 정말 다 채팅방에 감사합니다만 남겨주시고 아직 질문을 안 하셨는데 혹시라도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면 제게 문자 또 나중에 추후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강의해 주신 임효석 저희 입시 전략 압구정 명문학원 담당 선생님이세요. 네, 모두 감사의 말씀을 제가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